브런치 문을 열죠.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2일이죠. 서울 강남구 엄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취운전을 하던 운전자에 의해 9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이면도로라고 하죠. 별도의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차와 그다음에 인도가 없이 이제 보행자가 같이 섞여서 오가게 되는 도로였고 실질적으로 도로 폭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2019년과 또 작년도 여러 기관들에서 여기에 대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방통행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 도보를 별도로 구획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조사를 진행했을 때 50명 중에 48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이제 일방통행 지정이 안 되면서 별도의 보도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것들이 단독 보도로도 후속 취재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제2의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원래부터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난 거군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그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 이거를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그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여기 엄북초등학교 이 주변의 이면도로 문제점은 학교, 교육청, 경찰청, 구청 그러니까 사실상 관할 행정기관들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 사실 2020년에도 서울시교육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을 했었는데 그 대상이 이제 엄북초 이 도로들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일방통행형으로 바꾸고 보도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제 그걸 하려면 통행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북초 이 도로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어디든 양방향에서 일방으로 바꾸건 일방에서 양방향으로 바꾸건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제가 그 이 주민센터에 올라온 그 주민 의견 수렴 공지를 직접 봐봤어요. 들어가서 보셨군요. 네. 그랬더니 2020년 1월 27일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과 그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결과 엄북초 주변의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교통안정성을 향상시켜달라는 관할 경찰서 요청이 접수되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런 공지가 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느꼈던 건 뭐냐면 공고는 지금 취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 의견서 자체를 다운로드해서 봤더니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인 건 공지를 했는데 엄북초등학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그 주민 의견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결과가 있었고 그 옆 학교에 바로 영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민 의견서를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어린이 교통안전을 하면서 하자고 하면서 영동고등학교의 예. 어떤 통행량을 언급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방통행의 취지를 그 주민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은 공고문 그대로 그냥 주민의견서에 예. 넣었어도 예.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자는 거구나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옆 학교는 영동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의견을 명료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지는 네. 못했다라는 지금 지적이시네요. 문구를 봤을 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 충청도에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나고 네. 또 이른바 스쿨존 관련 법안들이 개정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안의 골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감시카메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율적으로 속도를 좀 감속하도록 하는 것과 예. 그리고 자신의 운전의 주의 의무를 정말 위반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제 특정 가중처벌 법안을 적용해서 예. 기존의 이제 형량보다 최저 형량을 좀 높이게 되는 법안으로 골자를 이루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들에 따르면.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 당시 이제 법안이 통과될 때 기획 기사들을 보면 예. 바로 근접해 있는 영등포구와 그리고 영등포 근처에 있는 강남 일대의 구를 비교했을 때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CCTV가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이 0개였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데 바로 근접해 있는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한 개씩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자체별 편차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자료 기준이긴 합니다만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 30% 이상은 이면도로를 이제 주 출입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예. 또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입구와 학교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지적을 했던 네, 문제들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학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클러스터를 묶여 있거든요. 네. 학교를 중심으로.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 학군보다 너무나 좁게 설정되어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있다는 점과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정말로 이 취지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했느냐도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또 사후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50여 명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왜냐하면 표본수가 어느 정도가 원래 기준이었는지 지금 찾다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은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는 정도로 해야 사실은 표본수의 어떤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50여 명 정도면 사실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일정 부분 다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뺑소니 이제 혐의가 이제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또 여러 시민분들이 좀 이렇게 거기에 대응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모든 사안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지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그 뭐 단위 높은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울퉁불퉁한 돌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뭐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것들 이런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그 후에 후속 그 대책들은 그럼 마련이 안 되는 건지 점검과 관리를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으면 현실 속에서 점검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제대로 될까요? 저는 실은 이 엄북초등학교 이 교차로의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요. 예. 그러니까 실은 이제 어린이 이제 보호구역 안에 뭐 CCTV를 설치한다거나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청이 관할을 해요. 그렇죠. 관할 경찰서가. 그리고 이제 뭐 도로 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청과 시청이 일정도 또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파주에서도 초등학교 지역위원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뭐 노란색 이런 표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 등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걸 시의원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달 만에 다 이제 설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 일방통행인 일환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일환이 사실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다면 2안 3안의 처리를 반드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네요. 보완 장치로 뭐 예컨대 인도가 이렇게 분리는 안 되지만 펜스로 가분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을 해서 이제 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안도 실은 검토가 됐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저는 사실 행정을 포기한 것과 좀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몇 번의 그 점검 대상에 엄북초등학교 그 이면도로가 들어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선책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던 건 큰 문제고 결국 그런 걸 실효성 있게 하게 되려면 이행 결과까지 함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주민 반대로 일환이 무산됐다면 차선책들이 함께 검토돼서 이행하도록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업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의견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을 하려다가 잘 안 됐을 때 부딪혔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제 그 2안 3안을 가지고 그거라도 이행을 해서 그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시죠.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저는 정치적 원론으로 보자면 이제 신보라원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짐작건데 아무래도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역의 당협위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처리가 된 거고요. 이게 원래 신호기라든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설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필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로 반사경, 그다음 미끄럼 방지 시설,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는 필수가 아니고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요청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밟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관내 이제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접촉 사고가 택시랑 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4년 만에야 지역에 CCTV가 설치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안교육 형태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학교 근처가 통행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의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관내 주요 학교로 가는 통행로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분과 만나서 미팅을 주선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빈번하게 사고가 나서 이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던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연결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제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사안을 다루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어린이를 잃는 것은 그 어린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세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인데 지금 만취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있지만 후속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혐오가 어떤 형태로 사실 유가족들에게 쏟아질지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50명 중에 48명이 반대했다. 그럼 거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던 분들 이후에 어떤 방향에서 또 물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취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둘러싸고 요즘 더 거세지고 있는 어린이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린이 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린이를 사회가 어떻게 돌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고 만취운전이고 이런 사안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도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또다시 각종 혐오가 쏟아지면서 그러면 모든 교통사고를 어떻게 막냐라는 등 이런 테러성 글들이나 댓글들이 저는 또 쏟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재발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해서 성인들과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비용과 우선순위를 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합의와 나의 결심이 필요하다. 네, 네 그 전에 법안이 싶습니다.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네. 반발을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이제 혐오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도록끔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2081번님께서도 행정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좀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번 차일피일하다가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문제 처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거는 항상 행정에서 고민해야 네. 할 부분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의 숫자와 함께 또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앞서 지금 만취운전자 얘기를 해 주셔서 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이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부모가 탄원서를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 적용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 우선 지금 가해자가 만취운전 상태에서 이런 사고를 낸 건데 뺑소니 도주치사를 적용을 하려면 도주의 의도가 있었음을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경우는 지금 가해자의 주거지가 사고 현장에서 21m 그러니까 좌회전만 하면 사고 현장에서 좌회전만 하면 바로 주거지였던 점 그다음에 차를 그 주거지에 주차장에 세운 후에 40여 초 만에 뛰어서 현장에 다시 온 점 주변인들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좀 판단을 해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상황으로 보건대 피해자를 우선 치고 나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가해자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현장에 가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은 전형적인 뺑소니 가해자의 답변인가요? 네, 진술이죠. 나는 몰랐다. 사고 사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쉬울까 모르겠네요. 차를 네. 운전하다 보면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네. 가해자의 진술처럼 사고가 난 사실도 모를 정도의 그런 만취 상황인데 주변의 웅성거림을 듣고서 저길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예. 저는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서요. 오히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를 당장 주차를 하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저는 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경찰이 혐의를 좀 축소 판단해가지고 뭐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조두순에 대해서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네. 다른 혐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형량을 낮게 받았던 이런 건들이 있는 만큼 예. 네. 지금 주민들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경찰이 이런 여러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재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뺑소니 처벌을 이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형량이 최저가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년인가 6년. 그런데 이제 그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가 만 3년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그리고 감형이 됐을 때는 사실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이게 너무 다른 형량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형량이다라는 걸 가지고 법리적인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뺑소니 적용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경찰이 이제 사후에 그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네. 뺑소니 혐의를 입건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앞서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저는 또 다시 안타깝게도 언젠가 우리가 또 다루게 될까 봐 그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의 교통사고라는 거는 우리 모두 대다수의 성인이 운전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전이 단순히 과실의 영역이 아니라 한 번의 과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정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8401번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도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문제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이걸 일괄적으로 24시간 속도 제한을 두는 것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시간을 구분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면 어떻겠냐는 네.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보죠. 경남 창원에서 음식 배달을 중학생이 한 사실이 지금 온라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3일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이고요. 네. 초등학생 6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이 쿠팡이츠 치킨을 배달하러 왔다. 학생들은 버스를 잘못 타서 배달이 늦어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데 아무리 알바라도 이런 애들 일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 트윗은 6일 기준으로 약 15,000번의 리트윗이 있었고요. 네. SNS에도 많이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네. 이게 SNS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자 당시 이제 이 트윗에 올린 분이 직접 이제 쿠팡이츠 쪽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달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 쿠팡이츠에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배달 계정으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어머니 이름으로 한 거군요. 네. 네. 같이 동행한 2명이 있었는데 같이 동행한 학생은 친구가 배달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따라가 보라고 해서 같이 갔다고 해요. 근데 그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는 남편이 현재 입원을 하고 집안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자녀가 배달일을 돕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저희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뉴스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남 창원에서 음식 배달한 중학생의 관련된 내용이 온라인상에 지금 올라온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저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쿠팡이츠가 실은 이제 온라인 배달 플랫폼인데 이제 그 어머니 계정으로 그 자녀가 배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생활고 때문에 자녀가 배달을 돕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 계정을 통해서 이제 대리 배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츠 측은 이제 이걸 확인한 즉시 해당 계정을 위탁 금지 이제 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인지를 하고 지금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히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15세 미만이거나 그렇죠. 중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래 고용이 안 되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이 법대로 좀 따지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업체 측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시사항을 받고 일하게 되는 사람을 근로자, 노동자로 규정하면서 이제 특수고용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이 이제 지향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노동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팡이츠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허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명의, 보험가입 상태 등을 가입한 후에 그러니까 확인을 한 후에 라이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입을 할 때 이것이 소유자의 명의가 맞는지 그리고 보험 여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각지대가 좀 악용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세적으로 우리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 건이 좀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었다면 위기가구 지원 형태로 사회복지로 연계되는 정도의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경우에 이 배달을 이제 허락했던 부모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글을 게시하신 분은 쿠팡이츠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바가 없다라고 또 게시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라면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통용지청이 지금 추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도보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뭐 배달업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되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실은 기업에 대해 기준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뭐 위기 가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데는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님께서?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츠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쿠팡이츠의 배달 라이더 정책상으로도 미성년자의 배달은 금지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위탁 배달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정을 도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부모도 이 배달 라이더 정책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번 아이들한테 배달을 시켜보는 게 그게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개념이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의 부분들은 분명 있어 보여요. 정책의 보완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이러한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생활고 때문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뭐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하면 사실 아동 청소년이 노동에 동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당연히 사회복지 대상으로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뭐 정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라이더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가능하고 노동 인권 의 측면에서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안전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도 그래서 쿠팡이츠 그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봤거든요. 얼마나 네. 쉽게 가입이 되는지. 예. 또 근데 쉽게 가입은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인증 절차를 다 거치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인 인증 절차를 포함하는 거라서 네. 명의 계정 도용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마지막에 이제 그 정책 규약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배달이 안 되는 건지 제3자 대리 위임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커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해서 쿠팡이츠 쪽에서 올려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관이 보통 그냥 쓱 지나가게 되죠. 그럼요. 누가 네. 그 약관 전체를 다 읽어보고 동의를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핵심 내용은 좀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저는 제도권 학교 내에서 노동권과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시뮬레이션 교육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부모도 그렇지만 당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거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의 교육이 한계가 안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과 또 제도권 교육 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한마디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